제1부 라디오 다큐저널 사랑이라는 이름의 원소 마리 퀴리. 빗소리와 함께 울리는 구식 타자기 소리.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위인이 아닙니다. 수천억 조각으로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도 방사능이 뿜어내는 그 신비롭고도 치명적인 푸른빛을 보며 한 남자를 추억했던 여자. 그리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바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라디움보다 찬란하고 폴로늄보다 지독했던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곁에 스마트폰과 암치료법이 있는 건 어쩌면 130년 전 파리의 한 누추한 실험실에서 피어난 이 지독한 수뇌보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앤 리치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원소를 가진 채 가난과 싸웠던 두 남녀의 다큐멘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스캔들, 과학계의 킴 카다시안, 마리를 무너뜨릴 뻔한 사랑. 여러분, 위대한 마리 퀴리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성녀 이미지 뒤에는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마리는 피에르의 제자이자 뛰어난 물리학자인 폴 랑주뱅과 사랑에 빠집니다. 문제는 랑주뱅이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SNS 실검 1위는 물론이고 불륜녀 낙인이 찍혀 퇴출당했을 상황입니다. 랑주뱅이 아내가 마리가 쓴 연애 편지를 가로채 언론에 뿌렸을 때 파리의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폴란드 출신 이방인이 프랑스 가정을 파탄했다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마리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당시 마리는 2번째 노벨 화학상 수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노벨상 위원회조차 스캔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상식에 오지 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때 그녀를 지켜준 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죠. 귀하의 지성과 열정만 생각하세요. 하이에나들의 입방안은 무시하십시오. 마리는 당당하게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과학적 성과와 사생활은 별개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악플에 대처하는 방식보다 훨씬 강단 있지 않나요? 사랑 앞에 솔직했던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 그것이 우리가 마리를 다시 봐야 할 이유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단 한 번의 사고로 영영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1906년 4월 19일, 파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영원이자 동료였던 피에르 퀴리는 학회에 참석하려 길을 건너다 빗길에 미끄러진 마차에 머리를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명을 지르지도 실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피에르의 시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리는 남편의 옷에 묻은 핏자국과 뇌조각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흐느끼는 대신 그것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죠. 피에르, 당신의 머리가 부서졌군요. 나는 당신의 감긴 눈에 입을 맞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나요? 요즘 유행하는 멜로드라마보다 훨씬 더 처절한 장면이죠. 마리는 피에르가 죽은 후 그가 앉았던 의자, 그가 썼던 펜을 그대로 두고 매일 밤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 죽음은 마리를 과학의 화신으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의 뒤를 이어 소르본 대학의 첫 여성 교수가 되었고 그가 못다한 라디움 연구를 위해 스스로를 방사능의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마냐의 눈물 젖은 빵, 파리 지하 새빵의 생존기. 여러분, 지금 유학 준비 중이거나 자취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1891년 폴란드에서 파리로 건너온 24세의 마리, 당시 이름 마냐는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학비를 아끼려 석산 살 돈이 없어 겨울에는 입을 수 있는 모든 옷을 껴입고 잠들었고 식비가 없어 온종일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한 번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쓰러졌는데 의사인 형부가 마리의 자취방을 점검하러 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방 안은 먹을 거라곤 찻잔뿐이었거든요. 형부가 스테이크와 계란을 사와 억지로 먹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마리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지만 마리는 자신의 가난을 코인 대박이나 부동산 투자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수학과 물리라는 정직한 데이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파리의 옥탑방에서 떨며 공부하던 그 외로운 소녀가 훗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여성 과학자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드디어 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마리와 피에르의 첫 만남입니다. 1894년 초 마리는 자석의 성질에 대해 연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유학생에게 실험실을 빌려줄 곳은 없었죠. 이때 지인이 한 남자를 소개해줍니다. 이미 물리계에서 압전 효과로 이름을 날리던 35의 독신남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피에르는 처음 마리를 보았을 때 그녀의 화려한 미모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실험에 뛰어들 것 같은 눈빛과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손에 반했습니다. 피에르는 당시 이미 여자는 과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던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마리를 보고는 이 여자라면 함께 평생 물리법칙을 탐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거죠. 피에르의 대시는 담백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꽃다발 대신 자신이 쓴 최신 논문을 선물하며 수줍게 웃었죠. 나와 함께 실험실에서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피에르의 고백. 여러분, 요즘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바로 차단각이겠지만 마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프로포즈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1895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의 웨딩드레스여 상상해보세요. 순백의 화려한 드레스? 아니요. 마리는 검은색 모직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실험실에서 바로 입고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옷이어야 하니까요. 신혼여행은 또 어떻고요? 화려한 호텔 대신 2대의 자전거를 사서 프랑스 시골길을 달리는 자전거 일주를 선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혼여행 비용을 아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최신형 원심불리기를 산 셈이죠. 두 사람에게 사랑은 서로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같은 비커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폐허 같은 실험실에서 빈 라디움의 푸른빛. 여러분, 노벨상을 만든 실험실이라면 최첨단 장비가 가득할 것 같죠? 천만에요. 소르본 대학에서 두 사람에게 내준 실험실은 예전에 의생들이 시신을 해부하던 창고였습니다. 바닥은 진흙이고 천장에선 기가 샜고 여름엔 찜통, 겨울엔 얼음골이었죠. 마리는 여기서 4년 동안 8톤의 폐광석 피치블렌드를 직접 솥에 넣고 저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유독가스를 마시는 마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동자였습니다. 피에르는 마리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잠시 쉬자고 했지만 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02년 그들은 8톤의 광석에서 단 0.1g의 라디움을 분리해냅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비커 속에 담긴 라디움이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었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피에르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 그 빛은 마치 우리가 낳은 아이 같아요. 방사능이 자신들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그 치명적인 빛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전율이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라디움 추출법을 발견했을 때 미국의 기업가들은 특허를 팔아라. 당신들은 단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당시 퀴리 부부는 실험장비 살 돈도 부족해서 과외를 뛰던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와 피에르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라디움은 원소입니다. 자연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누군가를 치료해야 하는데 특허를 내서 비싸게 만드는 것은 과학자의 양심에 어긋납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들은 부자가 될 기회를 발로 차고 다시 그 춥고 배고픈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100만 달러 덕분에 인류는 암 치료의 길을 훨씬 더 빨리 열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노벨상, 그리고 숨겨진 주인공. 1903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노벨상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처음 노벨상 위원회는 피에르 큐리와 앙리 베크를만 후보로 올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연구를 주도했겠어? 남편 옆에서 도왔겠지라는 성차별적 편견 때문이었죠. 이 사실을 안 피에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위원회에 단호한 편지를 보냅니다. 내 아내 마리 큐리가 빠진다면 나는 이 상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 실행은 모두 그녀의 것입니다. 피에르의 이 참사랑 덕분에 마리는 당당하게 후보에 포함되었고 부부는 함께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피에르는 단순히 마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동료 과학자로서 그녀를 완벽하게 존중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진정한 페미니스트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던 셈이죠. 9. 도끼 품은 홀로서기. 피에르의 의자를 내가 지키겠어. 피에르가 비극적인 사고로 떠난 지 불과 한 달 뒤인 1906년 5월.
파리 소르본 대학의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에르 큐리가 앉았던 물리 교수의 자리. 대학 측은 마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피에르의 강의를 대신 맡아주겠어. 당시 프랑스 교육사상 여성이 강단에 서는 건 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의 그 다음 문장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물리적 변화는 마치 피에르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라는 듯 그녀는 슬픔을 지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리어 우먼의 정점이자 사랑하는 이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이었죠. 10. 파리를 뒤흔든 치정극, 폴 랑주뱅과 금지된 사랑.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충격적인 스캔들, 기억하시나요? 피에르가 떠나고 4년 뒤, 마리는 피에르의 제자이자 천재 물리학자인 폴 랑주뱅과 사랑에 빠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지성파 커플이었겠지만 문제는 랑주뱅이 4아이를 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죠. 랑주뱅의 아내는 분노했고 두 사람이 몰래 빌려 쓰던 아파트에 사람을 붙여 불륜의 증거인 연애 편지를 훔쳐냈습니다. 이 편지들이 황색 언론에 공개되자 파리는 뒤집어졌습니다. 폴란드 이방인 여자가 프랑스 가정을 파탄냈다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됐고 마리는 가정 파괴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랑주뱅과 마리의 결투소동까지 벌어질 뻔했습니다. 결말은 어땠을까요? 랑주뱅은 결국 아내에게 돌아갔고 마리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난일까요? 수십 년 뒤 마리의 손녀와 랑주뱅의 손자가 결혼하게 되면서 두 가문은 결국 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일 전장의 천사 리틀 큐리 마차를 몰고 사선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마리는 스캔들의 상처를 딛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직접 자동차 정비와 운전을 배워 X선 장비를 실은 이동식 검진 차량 리틀 큐리를 운용했습니다. 부상병들의 몸속에 박힌 파편을 정확히 찾아내어 수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니 마차는 1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벨상을 2번 받은 거장이 전쟁터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병사들의 피를 닦아내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12. 두 번째 노벨상과 폴란드에 바친 이름 폴로늄. 여러분, 마리가 발견한 첫 번째 원소 이름이 왜 폴로늄인지 아시나요? 그녀는 조국 폴란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지도상에서 사라진 상태였죠.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원소에 조국의 이름을 붙여 세상에 폴란드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1911년 마리는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으며 세계 최초 2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실력으로 세상의 편견과 비난을 잠재운 요즘 말로 하면 실력으로 증명하는 갓생의 표본이었습니다. 13. 큐리 가문의 노벨상 컬렉션, 큰딸 이렌의 평행이론. 큐리 가문은 요즘 말로 하면 공부의 신집안입니다. 큰딸 이렌 큐리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과학자가 되었고 어머니와 똑같이 자신의 연구 파트너인 프레드리크 졸리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이 부부는 1935년 인공 방사능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죠. 피에르와 마리가 시작한 푸른빛의 가업은 그렇게 2대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14. 차녀 이브 큐리. 우리 집에서 나만 노벨상이 없어. 그런데 이 집안에 아주 독특한 인물인 둘째 딸 이브 큐리가 있습니다. 이브는 언니와 달리 예술가이자 작가였죠. 그녀는 나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나만 노벨상이 없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니세프 총재인 헨리 라브아스와 결혼했고 1965년 남편이 유니세프를 대표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브 역시 시상대에 서게 되며 가문 전체가 노벨상으로 엮인 전무후무한 기록을 완성합니다. 16. 죽음보다 강한 열정, 방사능에 녹아내린 몸. 1934년 마리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십 년간 납가운도 없이 방사능 물질을 직접 만지고 연구한 결과 그녀는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방사선 화상으로 굳어 있었고 시력도 거의 잃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그 푸른 빛이 사실은 그녀를 파괴하는 빛이었던 거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유품들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방호복을 입어야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16. 팡테온의 영원한 안식, 피에르, 이제 옆에 놓을게요. 1995년 프랑스는 마리 큐리의 유해를 위인들의 성소 팡테온으로 이장합니다. 여성 최초로 자신의 업적만으로 이곳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때 마리의 적태는 90년 전 먼저 떠난 남편 피에르 큐리가 나란히 눕게 됩니다. 살아서는 거친 실험실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던 두 사람, 이제는 프랑스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죠.
완벽한 사랑의 재회였습니다. 2017 마리 큐리의 뿌리, 폴란드의 전설적 가계도. 마리는 1867년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언니 브로냐의 의학 공부를 돕기 위해 5년 동안 가정교사 일을 하며 학비를 댔습니다. 먼저 가서 공부해. 내가 돈 벌게. 그 다음엔 내 차례야. 이 눈물겨운 자매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마리 큐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숭고한 업적 뒤에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2018 마리 큐리의 위대한 유산, 인생은 이해해야 할 것.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긴 말을 되새겨봅니다.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가난도, 차별도, 스캔들도,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죠. 항설에 따르면 마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라듐이 담긴 작은 병을 머릿맡에 두고 그 빛을 보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빛은 그녀에게 죽음이 아니라 피에르와 함께했던 찬란한 기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우리 곁에 남은 푸른 빛. 청취자 여러분, 마리 큐리의 긴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녀에게 라듐은 단순한 원소가 아니었습니다. 피에르와 나누었던 대화였고 조국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이었으며 인류를 향한 무한한 애정이었습니다. 사랑은 원소와 같아서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 오늘 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찬란한 원소를 찾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큐저널이었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